세계가 있으면 세계 밖에 있다. 세계 안에는 의미, 아름다움, 가치, 윤리 이런 것이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음. 세계 속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어. 그러면 우리가 절망해야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예종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의 종교 비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흔히 언어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분석 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판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의 철학을 토대로 어떠한 종교 비판이 가능한지, 어떠한 종교 이해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종교적, 형이사학적 진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것들이 검증 가능한 사실에 해당할까? 혹은 인류에게 보편적 공적 지식이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들, 우주의 이면에 있을 만한 어떤 존재의 근원, 궁극적 실제, 어떤 무형의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 어떤 진료,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묻고 파악하는 그런 학문이죠.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그러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대표적인 형이사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형이사학적 진술입니다. 그리고 뭐 인도에서는 뭐 브라만이 자기 전변을 일으켜서 모든 사물들의 아트만으로 현현했다. 뭐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형이사학적인 내용이고 유교, 특히 성리학에서 리가 만물의 근원이고 이치다. 그리고 기가 모든 사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기 안에 사물들의 형성과 운행의 질서가 되는 것이 리다. 뭐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형이상학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죠. 인간의 영혼은 원래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지만 육체를 갖고 이를 망각한 상태로 지상에 태어났다. 예, 아주 멋있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본래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답니다. 근데 육체를 갖고서 어떠한 심오하고 거룩한 진리를 망각한 상태로 태어나서 이 덧없는 현상 세계를 하루하루 견디면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또 근대 형이상학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헤겔은 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또 역사란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예. 야, 멋있습니다. 예.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어떤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서 절대 정신이 자기 분열, 자기 소열을 일으켜서 세계를 만들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신성, 능력, 어떠한 놀라운 그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는 과정. 예, 이것이 역사다. 그 역사적 과정 가운데서는 또 개인의 자유가 확대된다. 그래서 이제 절대 정신이 통합하는 그 마지막 대단원에서는 인간과 이 세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해방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멋있습니다. 또 이런 사이비 종교인의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뚜룩신에게 하루 3번 기도하면 죽어서 따다다 별에서 다시 태어난다 한다고 합시다. 예. 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거창한 심오한 철학 서적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야, 그런 논의들, 이거 비과학적 진술이나 논리 위배 아니냐? 응? 그거 비과학적 진술 아니냐, 그거. 야, 그거 어떻게 입증할래? 그거 누가 봤냐? 응? 그 누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한 거냐? 음. 자, 이런 문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사에 길이 남고 있는 문제작 논리 철학 논고를 1921년에 이제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 두껍지도 않은 이 저서의 결론에서 그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없는 것, 음? 예, nonsense, 허튼 소리, 음? 뭐 그럴듯하지만 에, 장광설이지만 내용 없는 것, 음? 증명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떠들지 말라. 어, 입 닥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정말 뼈 때리는 비판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하여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 한마디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해야 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마저도 이러한 초기 사상을 나중에 뒤집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사유 전체를 이 말 한마디에 퉁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요. 논리철학 논고에도요, 사실 말할 수 없는 것을 무시하거나 깡그리 잊어버리라. 어? 이렇게 이런 논조로 쓴 것이 아닙니다. 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숭고하기 때문에 신비롭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영역대로 지켜져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의미를 물어야 된다. 이러한 태도였지. 야, 모든 종교, 모든 뭐 형이상학적 진술, 에? 이거 다 허튼 소리고 맹랑한 소리니까 다시는 꺼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 구별하려고 했지요.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려고 했지, 말할 수 없는 것을 지우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오만 가지의 형이상학적인 진술들과 종교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지금 수천 년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또 그것들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좀 반성해보자. 응? 반성해보자. 어떻게 종교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재규정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사유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촉구하는 것이지, 뭐 종교나 형이삭을 무조건 그냥 불도저로 깔아 뭉개는 태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반성의 지점에서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또는 신학적 명제들은 대체로 경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험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또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진위를 가릴 수 없는 논리적 명제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 혹은 사이비 명제입니다. 예. 음,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를 다닐 때에 그 기호 논리학을 좀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참과 거짓에 대해서 기호를 통하여서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그거를 뭐라고 하죠? 진리표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기호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자연적으로 쓰는, 일상적으로 쓴 말들을 분석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렇게 표를 통해서 그려내는 그런 훈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종교적인 진술이나 형이상학적인 진술들은 그 논리표,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내용들도 뭐 정치인들이 짓거리는 이야기들이나
뭐 종교인들이 떠드는 이야기들이나 또 뭐 상인들이 말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진리표로 이렇게 그려내면요. 참과 거짓이 그 잘 드러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심오한 철학자들의 이야기조차도 사이비 명제가 많다는 거죠. 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른 명제 또는 말할 수 있는 명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참된 명제들의 전체는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또는 자연과학의 전체다. 철학은 자연과학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예. 자연과학이 뭡니까? 예, 실험과 관찰로 입증되고 검증될 수 있는 대상이 자연과학의 그 대상, 연구 대상 아닙니까? 혹은 뭐 대표적으로 수학과 같은 것은 논리적으로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학문 분야 아닙니까? 예, 그런 것만 참된 명제가 될 수가 있고, 애석하게도 철학은 그런 자연과학 또는 뭐 수학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이거 철학에 대해서 이제 까는 거예요. 예, 철학은 우리가 진리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연과학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은 세계,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관찰, 실험, 검증 가능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사실들의 전체이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가능성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논리 공간 안에 임 로비션 라움, 예, 논리 공간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음. 한편 세계의 의미는 세계 밖에 있어야 됩니다. 세계의 의미는 세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 속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정말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 한마디 이런 그 관점처럼 참 정직하면서도 순결한 진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의미진 조금 확대하면은 아름다운 윤리, 가치 이런 것들은 관찰 가능한 실험 분석, 논리적 판별 가능한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응? 세계 안에 있는 거지. 그 세계 밖에 있다. 어? 우리가 뭐 다이어그램 같이 그 집합을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집합을 표시하는 그 수학적 도구가 있잖아요. 세계가 있으면 세계 밖에 있다. 세계 안에는 의미, 아름다움, 가치, 윤리 이런 것이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음. 세계 속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절망해야 할까요? 응? 우리가 정말 절망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세계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 인간의 인간의 어떤 반성, 성찰, 사유, 어? 또 우리의 정서, 어? 자연과학이나 논리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세계, 응? 거룩함의 세계, 거기서부터 올 수도 있다. 거기서부터 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전제가 함께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이 사유를요, 이 사람은 뭐 종교를 훼손했던 사람이다. 철학을 그냥 붕괴시켰던 사람이다. 형이상학적인 시도를 격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만약에 세계 안에 의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아니다. 만약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존재한다면은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들 밖에 있어야 된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윤리적 명제란 있을 수 없다. 명제들은 숭고한 것들을 표현할 수 없다. 여기 명제는 뭡니까? 자연과학적인 명제 혹은 논리적 명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숭고한 것들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리가 표현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윤리는 초월적이다.
무엇을 초월했다고요? 세계를 초월했다. 또 윤리와 아름다움, 미에 대한 이해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윤리와 아름다움도 하나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동양의 사유와 달리 서구의 사유는 존재와 당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대표적으로 지금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가령 동양적인 사유는 이래요. 벼가 익어서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있으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하여 어? 인격 도야가 완성된 자, 어? 또 성숙한 인품의 소유자는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양적인 사유는 그렇게 자연의 본질을 귀납적으로 탐구해서 거기에서 윤리적인 근거까지 가져오는 것이 동양의 사유라면은 서양의 사유는 세계와 도덕, 존재와 당위를 별개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비트겐슈타인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안에서는 숭고한 것들, 윤리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가져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은 공적, 보편적 소통의 규칙을 벗어나므로 오로지 말할 수 있는 것들만 철학적 연구 과제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철학을 다시 정초한다면은 어떤 철학이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에 그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형이상학적 이론으로 세계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논리적으로 정초하고 그에 따라 명제를 명료하는 활동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인하여서 이른바 비엔나 학파의 어떤 논리 실증주의가 이제 발전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이 사유가 일정 부분 큰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현대 분석 철학 이런 것에 언어 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어? 우리 시대의 철학의 활동은 언어의 명제를 명료화하는 활동에 있다. 그 외에는 난센스, 허튼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철학이 의미 있게 말할 수 없는 것들, 뭐 가령 절대정신이나 이데아 등, 뭐 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모해 왔기 때문에 철학은 언어에 대한 비판적 이론을 세우고 수천 년간 청산하지 못한 언어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했다. 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사명을 언어 철학으로 전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 당시 비슷한 철학적 문제의식을 지녔던 무어, 카르납, 러셀, 화인 등의 철학자들과 더불어 논리 실증주의, 분석 철학, 언어 철학 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사진은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러셀.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의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말해줄 수 있는 것, 즉 철학과 무관한 자연과학의 명제를 제어하고는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가 그의 명제들 가운데 어떤 기호에 어떤 의미도 부과하지 않았음을 그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그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실망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그는 우리가 그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단 하나의 엄밀히 올바른 방법이다. 네. 그래서 논리 철학 논어를 낸 이후에 그는 모든 철학적 문제를 해소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픽처 시어리, 그림 이론이라고 합니다. 혹은 언어 사상설, 언어를 통하여서 사물의 어떠한 그 사물의 근거, 명제로 삼을 만한 사물의 논리적, 그 경험적 근거를 적절히 묘사하는 것. 그것이 곧 언어가 순수하게, 순정하게 돌아가야 할 이 근본이다.
그래서 그림 이론,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은요, 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대한 회화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에 대한 이론이에요. 언어가 그림처럼 실제 세계를 논리적 규칙에 따라서 묘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언어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도록 사실, 특히 과학 사실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논리적 그림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언어를요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 진위 관계로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꿈, 기대, 소망, 또 농담, 또 무의미하지만 서로 간의 정감이 오고 가는 연인 간의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어? 어떤 정감을 통할 수 있는 음?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우리가 써오잖아요. 예? 또 시 같은 경우 얼마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난잡하고 허황된 진술들입니까? 응? 음. 그러나 그래요. 그래서 언어의 효용이나 언어의 본질을 논리적 그림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언어의 기능에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축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초기 입장으로부터 전해하여 대략 한 30년 정도 흐르고 다음에는요. 야, 언어를 다시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니까 이 그림처럼 그려내는 논리적 규칙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어, 언어놀이, 언어놀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 관계와 여러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관계, 각각 공동체에서 독특한 질서와 독특한 분위기, 그다음 특별한 고유한 맥락을 갖는 것처럼 언어도 그런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에 이르면서 언어의 역사와 화용에 활용 혹은 화용에 관심을 둔 철학적 탐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 탐구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는 사실을 그리는 기능 외에 과학적 사실, 자연적 사실을 그리는 기능 외에 슈퍼가 슈필, 슈퍼가 슈필, 언어놀이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논했어요. 언어놀이. 음. 그래서 초기에 주장했던 과학적 언어만이 유일한 언어놀이가 아니라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요. 예술, 윤리 안에서도 언어놀이들. 여러분이 언어놀이라고 할 때 뭐, 야, 우리가 뭐 놀자판이냐, 뭐.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 놀이 게임은요, 그 안에 그 규약된, 우리가 약속 지어 놓은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개의 경우는 게임이라고 하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우리가 게임을 이루고서 노는 건데 우리가 합의되지 않지만 어떤 유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뭐 종교적 공동체나 또 경제적 공동체나 문화적 공동체나 또 지역적 공동체 내에 각각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 내에 어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또 성적으로 갖게 된 그러한 어떤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 놀이라고 하는 놀이, 슈필, 플레이, 놀이라고 하는 말로 은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종교가 놀자판이냐, 뭐 윤리가 놀자판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 놀이들이 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언어 규칙이 있다. 그거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의 사유가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사물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명령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역할을 연출하고 농담을 하고 무엇인가 질문하고 인사하고 기도하는 등 강하게 활동한다. 정시가 상인, 장인, 농부 등은 각각 고유한 언어 게임에 의해서 특정의 생활 양식을 갖습니다. 생활 문화의 다양성은 언어 게임의 차이에서 유래한 거다. 어떻게 보면 뭐 소시로나 구조주의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언어 게임의 차이에서 생활 문화의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피기독교인, 뭐, 혹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유신론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 또 성서라고 하는 언어집을 통하여 무엇을 향유하고 있는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요 철학적 탐구의 그 내용, 이 줄거리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 사유로부터 상당히 같죠. 그러니까 예. 허튼 소리, 난센스, 말할 수 없는 것, 초기 사유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훗날 보니까 논리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그 안에에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고 그 다양성이 있고 또 룰이 있더라. 예, 그걸 통하여서 어떤 특별하고 고유하고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더라. 예,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다시 전회를 이룬 겁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목이 마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